2006년 5월 10일 새벽 4시 40분. 그 시각 대구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는데요. 119 상황실에 화재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불이 난 집 맞은편에 사는 이웃이 신고를 한 거였고요. 다세대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빌라 1층 집에서 불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깨진 창문 사이로 불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는데요. 이웃 주민들이 비를 맞아가며 소화기를 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3층 건물에 1층에서 불이 난 거면 2층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급히 화재 진압을 하려고 불이 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강제로 문을 뜯어내고 나서야 진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집안에서 내구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주무시다가 지금 뭔가 변을 당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망한 분들은 누구셨어요? 50대 어머니와 20대 초중반의 두 딸, 그리고 80대 외할머니까지 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일가족이 한날 한시에 이게 무슨 일이냐. 참. 거센 화마로 순식간에 집안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 저기가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아이고. 현관문인가 보네요. 도로 앞에 바로. 다 탔네. 아 근데 너무 야 천장이 진짜 크게 났네.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이카더라고. 그래 내가 뭐 가스가 터졌나 이렇게 했는데 가스 이거 뭐 펑펑펑펑 그러래요. 펑펑펑 터졌다고? 이웃들이 잠결에도 아주 또렷하게 들었던 그 폭발음은 부탄가스가 터진 소리였습니다. 아, 가족들이 대피하지 못했던 이유기도 했습니다. 뭐야. 화재 진압 후에 4구의 시신이 모두 화장실 앞에서 발견됩니다. 그 자던 가족들이 모두 방에서 나와서 저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 겸 주방이 있었는데 불길의 출구가 완전히 가로막혀버린 상태였던 거죠. 세상에. 게다가 집이 1층이라 모든 창문에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서 현관문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아 1층이니까 다 창살이 있어서. 그 유일한 탈출구였던 현관문까지 미처 가지도 못한 채 화장실 앞에서 그대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사망자 모두 기관지에서 매가 발견이 됐거든요. 심지어 이웃이 신고하기 2분 전인 새벽 4시 38분에 첫째 딸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119입니다. 통화 내내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탄가스가 갑자기 터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뭔가 순식간에 불길이 확 일어났으니까 지금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럼 화재의 원인은 뭐로 나왔나요? 과수팀이 집안에서 톨루엔이라는 인화성 물질을 확인합니다. 석유, 그러니까 그 원유에서 뽑아내는 건데요. 휘발유나 페인트를 희석할 때 쓰는 시너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 중에 기체로 쉽게 나가는 데다가 불이 잘 붙는 성질이 있어서 외부에 유출이 되는 순간 유기가스가 빠르게 확 퍼지면서 순식간에 불씨를 확 키우게 되었던 거죠. 휘발유나 신호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탄가스가 터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마침 현관 출입구 쪽 거실을 주방으로 쓰고 있었던 터라 집에 있던 부탄가스 3개가 터지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던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 가족이 피할 수가 없었겠지. 그러네. 아까 전에 소방대원분들이 화재 진압하러 들어갈 때 현관문이 잠겨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완전히 밀실 상태인 상태로 좀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아니.
들어갈 방법은 현관문 밖엔 없다는 건데. 자, 그러면 범인이 불을 저지른 다음에 다시 문을 닫고 잠그고 도망갔다? 와, 이 집에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현관문을 열고 불을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불을 질러요? 처음에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깨진 창문 사이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창문이 불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현관 그 옆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그냥 밖에서 창문을 일부러 깬 거랑 화재로 깨진 거랑은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 보네요. 불 때문에 창문이 깨진 거면 상당량의 유리 파편이 밖에서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 현장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유리가 다 깨져 있었습니다. 야, 그럼 길 가다가 사람들 다 자는 그 새벽에 남의 집에 불을 질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2006년 그 당시 대구에 연쇄 방화 사건 때문에 아,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때였었거든요. 저도 이 연쇄 사건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대구에 출장을 갈 정도로 차량, 쓰레기 더미, 또 주택, 우편함, 대문 앞에도 잇따라서 불이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50m 반경에 7건의 방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와, 진짜. 근데 주로 새벽 시간 CCTV가 거의 없는 주택가 골목에서 불이 나서 범인을 특정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쇄 방화범의 소행이 아닐까도 추정을 했었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너무 컸고 집안에 직접 불을 질렀던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 전담반이 따로 꾸려집니다. 근데 연쇄방화범 때문에 사건을 시작할 때 피해자가 이미 상황을 예견했다고 하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아, 근데 이 집에 가족이 넷뿐이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이자 사망한 50대 여성의 남편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사위? 나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는 그날 어디에 있었나요? 경남 거창에 있었습니다. 수사팀에게 부고를 듣고 바로 대구로 왔는데요. 갑작스런 부고에 충격이 컸던지 너무 무덤덤해 보여서 형사들이 의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날 거창이는 왜 갔던 거죠? 그날만 거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거창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장모님까지 가족 모두가 3년 전 대구로 이사를 간 거라고 했고요. 당시 현장에 없었던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고 용의선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시켜야 할 사람이기도 해서 수사팀은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됐나요? 예, 모두 확인이 됩니다. 수상한 점도 없었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들을 만나러 3일 전인 일요일에 대구를 왔었다고 했는데 다 맞습니다. 그러네. 5월 10일 새벽에 불이 났으니 어버이날이라고 또 자매도 만나고 장모님한테 인사도 드렸을 텐데.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이 컸으면 정말 덤덤하게 보였을까요? 믿기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조사를 받더니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일찍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야 했다면서 후회를 합니다. 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최근 들어서 아내가 몹시 불안해했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한 아내가 뭔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진짜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불안했던 건가요? 바로 2달 전에 헤어진 막내딸의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헤어지자고 했다고 행패를 부리거나 가족들한테 협박까지 한 거 그런 상황이었나 본데요. 맞습니다.
막내딸한테 다시 만나자며 자꾸만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집착 때문에 헤어진 거였는데요. 헤어진 후에도 더 심해진 거죠. 아내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 모두가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커가 된 것 같은데. 야, 신고까지 고민했다면 정말 심각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요. 야, 그럼 이게 지금 이별 범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 있었잖아요. 그 의대생 사건.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아니, 다 자고 있는 그 새벽에 불을 지른 거면 아예 가족을 다 살해야 할 생각이었나 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진짜 전 남자친구가 벌인 짓이 맞았나요?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수사팀이 주변에 나와 있었던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했는데요.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기 직전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났던 집 앞에 자주 주차돼 있던 차를 기억하는 사람도 찾았고요. 그 집 막내딸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걸로 봐서 남자친구 차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웃이 차 번호까지 기억을 하고 불러주더랍니다. 그렇게까지 기억할 건가? 차 번호를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요. 차 번호가 좀 특이했던 거죠. 8282, 1234처럼 기억하기 쉬운 번호였던 건데요. 차량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차 소유주가 유가족인 아버지가 얘기한 이름이랑 맞아떨어집니다. 이야, 그럼 남자친구한테 차가 있긴 있었나 본데? 근데 뭐 그 남자가 정말 불을 질렀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웃분들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이게 결정적인 방아쇠가 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막내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 딴 사람 피해주지 말고 둘이서 어디 가서 같이 죽자. 2006년 5월 8일 11시 41분이네요. 불나기 이틀 전. 아니 헤어지면 헤어진 거지 뭘 같이 죽기는. 이거는 그냥 협박이잖아요, 지금. 협박이지. 이런 문자는 협박이지. 와, 막내딸이 계속 이 문자를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 중에 막내딸의 전화기는 작동이 돼서 바로 열어볼 수 있었다는데요. 화재가 나기 3일 전부터 이틀 동안 전 남자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무려 60통이나 보낸 걸로 확인이 됩니다. 10일 새벽에 불이 났으니 날짜로는 3일 전이겠지만 이틀 내내 보낸 거잖아요, 지금. 한 시간에 한두 개씩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틀만 그랬을 리가 없어요. 헤어지고 2달 내내 고통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막내딸의 친구들 얘기로는 계속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정도로 힘들어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만나는 내내 괴롭혔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참다가 헤어지자고 했을 거예요. 헤어지자고 했다고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저지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는 너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부모님 심정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너무 공포죠, 이거는. 그러니까 집착 때문에 헤어졌는데 헤어진 후에 또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잡아서 물어봐야죠. 남성의 주소지를 찾아갔는데 웬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였고요.
돈 때문에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며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자기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는다고 했고요. 그게 이미 3달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전에 이미 아버지랑 돈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집을 나간 상태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네요, 지금 주변 상황이. 근데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어요? 형사들도 고지고대로 믿진 않았습니다. 이미 집 앞에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차는 누구 거냐고 물었더니 아들에게 사준 차라고 하면서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론 자기가 몰고 다녔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그 아버지 말대로라면 아들한테 지금 그 차가 없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요? 차 트렁크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증거가 될 만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가 또 있나? 뭐가? 렌트? 일단 범인은 확실한 것 확실한 거 같은데. 같거든요, 지금. 이미 싹 치우고 도망간 건 아니겠죠?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막내딸과 연락했던 전 남자친구의 기지국을 확인해봤더니 피해자 집에서 차로 불과 3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3분이면은 뭐 바로 옆인데 바로 옆이죠. 그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다고?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 보내면서 완전 옆에 살고 있었던 거네요. 무섭다. 그래서 자꾸 찾아왔던 거였구나. 세상에. 그래서 만났습니까? 뭘 합니까? 형사들이 사귀던 여자친구 집에 새벽에 불이 났는데 혹시 아는 게 있냐? 라고 물었더니 전혀 몰랐다는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딱 두 가지죠. 모르는 척 하거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나. 수사팀이 그 남자를 만난 시점이 화재가 발생했던 당일 오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10시간도 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랬는지 새벽 4시 반경에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더니 막힘없이 술술 얘기를 하더랍니다. 뭘 하고 있었대요? 이 남자가 대리운전 기사들을 태우고 다니는 일을 하는 보조 운전기사였는데요. 대리기사 2명을 퇴근시켜줬다고 합니다. 한 명은 집에, 또 다른 한 명은 PC방에 내려줬다고 했고요. 집에 도착해보니 4시 50분이었고 씻고 나와서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을 땐 5시 5분이었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들을 태우고 운전을 했다면은 회사 차가 있긴 있었네. 근데 불이 난 시간에 혼자가 아니었다? 근데 만약에 범인이라면 지금 집에 불을 지르고 게임을 하려고 했다? 진짜 그렇게 하고 게임을 했다면 천벌받아. 진짜. 근데 이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게 대리기사들이랑 말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자기 알리바이를 대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 야, 이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형사들 눈 바로 앞에서요. 네. 아마 이렇게 빨리 형사들이 찾아올 거라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이 된 건데요? 몰고 다니던 회사 차를 보여달라고 해서 차 내부를 확인했는데요. 트렁크에 18리터짜리 신호통이 떡하니 들어있더랍니다. 일 1.5리터짜리 음료수통도 하나 있었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화한 냄새가 코끝을 훅 찔렀다고 했고요. 흠뻑 젖은 점퍼도 마구 구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답니다. 휘발유 아니면 신호를 뿌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호였네. 그때 비가 많이 왔었다고 했으니까 옷도 비에 젖었을 테고. 맞아. 그 범인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지도 않고
차에 그대로 그냥 넣어두고 진짜 뻔뻔하다.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도 몰랐던 거고 당장 일단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아니다라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뺌을 한 건 아니죠. 트렁크에 있는 신호는 회사에서 나눠준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오일 쇼크 있었을 때 기름값 막 올랐을 때 있잖아요. 신호 막 섞어갖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야, 그랬는데 설마 그런 거예요? 아, 참. 맞습니다. 기름값 아끼라고 줬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점퍼가 물에 젖은 건 전날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거래처 식당이랑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사탕이랑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때 비에 맞아 젖은 거라고 했고요. 뭔가 그럴싸하긴 하네. 직접 증거가 없으니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형사들이 그 남자한테 지금부터 연락이 안 되는 순간 스스로 범인인 걸 인정하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단단히 일러주는데요. 걱정 마라, 어디 안 간다 하면서 다음 주에 호주에 가게 돼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그것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호주행 티켓도 취소하겠다? 너무 태연한데? 만약에 범인이라면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태연하고 당당하다? 대리기사들은 뭐래요? 퇴근길에 데려다 준 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린 그 기사가 갔다던 PC방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피해자 집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바로 인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남자가 집에서 도착했던 시간 사이에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겁니다. PC방에서 그 남자 집까지 거리가 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 근처였던 거네요. 깨졌네, 알리바이도. 피해자 집이랑 이 남자 집도 차로 3분 거리라고 3분 했으니. 거리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동료 기사들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2달 전부터 그 남자가 복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면서 다 죽으려면 비 오는 날이 낫지 않겠냐. 그 집 창문 쪽에 배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불을 질러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불을 지르겠다. 비 오는 날까지 계획을 다 한 거네요. 그냥 뭐 범행 수법을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녔네요. 그냥 다 얘기했어. 본인이. 그리고 얼마나 철저했냐면 형사들이 처음에 이 남자한테 만나자고 했을 때 범인이 아닌 척하려고 전 여자친구한테 잘 지내냐, 경찰이 나를 왜 찾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놓습니다. 형사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미니 홈피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보고 싶다, 꿈에서라도 나타나달라, 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잡히니? 아유, 지가 다 죽여놓고 이 가족을 살해놓고, 씨. 와. 분명 이 집안 구조도 알고 있었을 거야. 100%. 막 그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불을 질러야 못 나고 죽을 거라는 걸 다 계산하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창문을 깨고 불을 질렀나 보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 잡았죠? 네, 증거도 모두 나왔습니다. 젖은 점퍼를 펼쳤더니 한쪽 팔 부분이 화기의 일부가 녹아 있었다고 하고요. 차에서 나온 신호 성분이 젖은 점퍼에서도, 그리고 피해자 집에 검출된 것과도 동일 성분이었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기 이틀 전 페인트 가게에서 직접 그 남자가 구매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금방 나오죠. 당연히 거짓말이지. 이젠 변명의 여지가 없겠는데요. 인정 안 합니다. 아유.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형사들이
남자 앞에 사진을 한 장 내밀었는데요. 사망 당시에 두 눈을 감지 못한 여자친구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한동안 그걸 빤히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무슨 소용인지 이 범인도 죽을 만큼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체 뭘 후회했던 걸까 싶습니다.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응?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욱하는 심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런 계획을 왜 세우냐고. 아, 저렇게 지가 다 일가족을 죽여놓고 전 여자친구가 또 보고 싶다고? 또 4명을 다 죽였어. 저게 무슨 복수냐고. 이해가 안 돼. 정신이지. 야, 잘 살아서 더 좋은 직장과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복수지. 저게 왜 복수니? 저거는 그래. 저건 자폭이야. 자폭도 무슨 저런 자폭이 없지. 지만 살아남아서 저러고 있는데. 에휴, 대체 왜 그랬냐. 모를 이유도 들을 이유도 없는 사건이네. 예. 제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재판에서 범행 전에 소주를 2병 반이나 마시고 갔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범행 당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집까지 왕복 운전을 하고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까지 확인이 되면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임까지 했어. 게임했어. 게임을 했어. 야. 에휴, 끝까지 지만 중요한 것 같다. 이 참 파렴치하고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즐겨봐 이 채널.